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 서동용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당선 이후 1년여의 시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소회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임기를 작년 6월 1일 날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 3개월 지났어요.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라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던 건데, 많은 이제 시군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욱 마음의 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특히 많이 또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하는 사람이니까 국회의원에서 일의 성과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성과들을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제 예산에 관한 성과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그 예산결산특위위원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개수조정소위라고요. 그 556조 정도 작년 이제 올해 예산을 놓고 뭐 삭감, 증액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하는 단위가 개수조정소위인데, 그 개수조정소위 위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원이 된 거는 광주 전남 대표로 됐었거든요. 그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할 만한 기회였고, 제가 지역에 일할 만한 그런 좋은 기회가 줘서 상당히 좀 저로서는 좋은 일이었는데요. 네. 예산이 순천광양이 역대 최대로 5,553억, 4,568억 이렇게 국비를 확보했고요. 곡성구례도 수해복구비를 빼고 1천억 이상의 그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체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그 국비 예산이 대부분 SOC 예산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좀 상당히 좀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남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좀 아쉬운 점들도 있죠. 일단 뭐 제가 이제 좀 부족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행정의 시계와 시민의 시계가 좀 도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일 처리 속도가 잘 안 나와요. 행정은 물론 나름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갖춘다고 그러기는 할 텐데요. 그래서 늘 좀 아쉬움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주목받는 성과는 바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또 의원님께서는 변호사로서 직접 재판에도 참여하셨을 정도로 이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1948년 10월 19일 날 발생한 사건이지요. 네. 그게 그때 당시 그 군경의 총에 무단으로 학살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재판을 받아서 처형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재심이 72년 만에 열려서 순천법원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재심 사건에 좀 관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여순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생각들이 깊었고, 특히나 변호사로서 재심 사건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더욱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욕망이 컸지요. 제가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내세운 첫 공약이었어요. 대표 공약. 네. 그 이후에 순천, 여수, 광양 이 네 분의 국회의원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공동 공약을 내걸었고,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자 공에 그 김승남 의원까지 합해서 5명이 공동으로 좀 추진을 해서 드디어 이제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16, 18, 19, 20 이렇게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발의가 됐다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리 심사도 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드디어 첫 발의를 한 때로부터는 20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72년 만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관계무량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번 제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되는 거대 정당이었다는 것도 큰 그 원인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셔서 그 부분이 앞서 되어 왔던 것.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역사적 과거에 대한 조사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축적돼서 결과가 좀 나타난 것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진상규명하자고 만든 거고 명예회복하자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법에서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을 해뒀기 때문에 시행령이 잘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법에 구체적 조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전라남 도지사 산하에 두도록 했기 때문에 전라남 도지사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9월 말까지 정부 안이 준비가 되면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한 달간 거치고 12월 말쯤 돼서 입법 예고를 할 겁니다. 근데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니까요. 그걸 지나서 이제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아마 시행령이 만들어질 거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법 시행과 더불어서 시행령도 만들어질 텐데 이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야 진상규명이 좀 제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워낙에 많이들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73년이 지났으니까. 그렇다면 이 돌아가신 분들의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신청만 받아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광범위한 직권조사가 돼야 돼요. 이 직권조사가 되려면 이 위원회에서 그걸 의결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전문가들도 많이 좀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직권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구성해서 만드는 게 중요해서 지금 깊이 있게 그 문제에 신경 쓰고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광양시가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 사업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광양 만권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2050 탄소 중립 시대가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요. 탄소 제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납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탄소 중립 시대라고 하는 거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지 못하면 수출도 못하고 물건을 못 팔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탄소 중립의 미래로 감에 있어서 그 친환경 산업, 미래 산업이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중심이 돼서 리튬 2차 전지 공장들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것,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배터리들도 오래 사용하면 또 폐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다양한 금속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재활용해서 쓰는 거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친환경 미래 산업이라고 볼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각 기업들에서 하는 일은 또 그 일대로 하더라도 좀 나라가 나서서 그 이 재활용 실증센터를 좀 구축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위한 예산이 작년에 194억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아까 그 예결 특위의 개수조정 소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개수조정 소위하면서 마지막에 계속 이제 줄다리기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켰던 포함시켰던 이제 그 예산이에요. 근데 올해 그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공모를 했는데 광양이 돼서 다행히 포스코 케미칼이 추진하고 있는 리튬 2차 전지 생산 공장과 또 거기도 재활용 센터를 별도로 기업에서 두기도 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그 실증 센터 테스트베드가 이 지역에 들어서게 돼서 이제 이 광양만권이 친환경 미래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추후에는 정말 광양항이 뭐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광양만권 자체가 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걸어오신 길을 살펴보니까요.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신 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지방대학의 위기 역시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대학의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해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뚜렷한 방안들을 지금 누구도 못 갖고 있어요. 네. 올해 전남대학교가 미달이었죠. 지방 국립대학들이요. 특히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물론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와 학령 아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대학을 가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어요. 네. 근데 그 문제와 더불어 그 수도권 집중이 계속 강화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는 것들을 다들 일차적 목표로 잡고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뭔가 좀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러한 현상들이 자꾸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학을 살려내지 않으면 지역이 죽는다. 지역이 죽으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건가를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지역대학을 나오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평생 안착을 하는. 근데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다 서울로 대학 가려고 그러고 또 지역에 대학 나와도 다 서울에 있는 그 직장을 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라면 지역 기업들이 뭔가 좀 더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더 배출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상호 요구들을 좀 이렇게 그 서로 주고받아 가면서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혁신 플랫폼들을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인데 이게 기존의 그 법률로는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걸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과거에 있던 규제를 일정하게 푸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이게 이제 지역인재 육성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도 좀 통과를 시키고요. 이러한 나름의 방안들을 좀 그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한편은 우리나라 대학이 지방대학이건 서울에 있는 대학이건 간에 대학의 그 국가가 쓰는 돈이 너무 적어요. 우리는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만큼 높여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혜택이 지방 대학들에 좀 미쳐서 지방의 대학들이 살아나고 동시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도 하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또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전라남도는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전국 시도 중 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또 지역 핵심 현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어디까지 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그래? 뭐 했는데 전남대학교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지금 이 지역에 살면 가장 서러운 게 큰 병 걸렸을 때입니다. 병이 걸리면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니까 광주로 서울로 가요. 의료 난민처럼 이게 막 하는데 네. 이게 올바르지 않잖아요. 특히 전남 동부권의 경우는 여수, 순천, 광양 합하면 인구가 75만이에요. 이 75만쯤이 물집에 사는 이 지역에 대학병원이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학병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공공의료 확충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필수 의료, 그러니까 중증이 걸렸을 때 즉각 치료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병원이 반드시 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또 공공의료도 더 확충을 해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굉장히 취약했어요. 네. 이 취약한 걸 의료인들의
정말 헌신과 수고로 겨우 버텨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와 같은 팬데믹이 또 다시 오지 말라는 보장이었고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료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하고 의사 숫자를 늘려야 돼요. 이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당정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의료 인력을 좀 늘리는데 한 해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 그리고 그 400명 중에 300명은 지역의사로 하겠다. 지역의사라고 하는 건 해당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10년간 그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의료 사각지대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발표를 했고, 이와 더불어 지역의사를 포함해서 1년에 400명씩 10년간 늘리는 문제와 더불어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그때 당시 정부가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의사협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의 불법 진료 거부 사태가 있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막 조금 당장 병원이 서버리면 큰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양보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의정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좀 약간 양보를 한 건데, 그 이후 의정협의체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만 의사 정원 이야기만 나오면 의사들이 논의를 거부하고 뛰쳐나가 버린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논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정부 질문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의정협의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 이건 다시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그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그 전남의 의과대학 설치 문제도 더 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의사 정원 확대를 포함을 해서 작년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것들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우선 힘을 좀 쏟아야 되겠고 계속 관심 갖고 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일인 만큼 또 저도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여러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점에 또 중점을 두시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신가요? 제가 처음에 출마해가지고 핵심 공약이 4개였어요. 네. 여순특별법 만들겠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하겠다. 전남 동부권에 의과대학 유치하겠다. 그리고 광양 보건대 정상화하겠다. 이게 4개였는데요. 2개는 다행히 했습니다. 지금 이제 2개 남았는데 네. 의과대학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거에서 계속 추진하겠고, 광양 보건대도 이제 사정이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광양 보건대 정상화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관심 갖는 문제이긴 하나 당장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광양항이 이제 스마트항만으로 거듭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계속 떨어지지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항만, 전자동항만이 만들어지면 광양의 위상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사업들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깊이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볼 겁니다. 네. 교육위 활동도 더 이제 열심히 해야 할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가 돼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가 별도로 좀 발의를 하기 위해서 그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더 좀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원님의 다양한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동용 국회의원과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성과들을 토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